KDI의 소중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인데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중간에 건너뛰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 때 모시던 이정호 선생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이 선생님 앞에서 이 시험 보는 학생 기분이 듭니다. 예, 좀 실수가 있더라도 용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우리 경제 성장 과정을 아주 거시적으로 좀 국제 비교를 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혁신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정책 방향을 가야 될 것이냐라는 걸로 좀 논점을 잡았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우리 경사연의 혁신성장연구단에 한 10여 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 공동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아마도 이제 올해 다 못하면 그러니까 작년인데요. 작년에 다 못한 거 올해 계속해서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뭐 가설 혹은 뭐 추측 컨젝처 수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일부분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컨펌이 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 과정을 이제 제가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1960년부터 최근까지를 보는 아주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펜월 테이블이라고 경제학 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최근에 나온 게 2014년까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이제 다 하나로 놓고 본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를 했던 1960년부터 최근까지를 쭉 보면 이 중간에 좀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더라도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외환위기 전까지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는 대각선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축은 이제 흔히 말하는 캐피탈 아웃풋 레이시오, 자본 산출 비중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쪽이 TFP 생산성을 증가율인데 그걸 1960년을 일로 봤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보면 이제 자본 축적과 자본 심화라고 그러죠. 자본 축적과 생산성 증가가 이제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 한 10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4대 부분 구조 개혁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본 심화는 전혀 없었고 생산성만 올라가는. 그리고 최근에 10년은 모양이 되게 이상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갈리자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자본 심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성도 좀 별로 없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가설로서 혁신 없는 저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의 10년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내는 게 저희 이제 연구단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도 계속 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한중일 세 나라하고 독일, 미국을 놓고 미국을 이게 기술 수준을 100으로 놨을 때 얼마나 우리가 올라섰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Y축이 그 부분인데 초기에는 우리가 한 30% 수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002년에 미국의 6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거의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미국도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진 프론티어 국가인 미국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는 건데 최근 한 10년 이상은 거의 그런 측면에서 프론티어와의 격차를 거의 엎지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GDP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실어놨습니다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 개의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일거에 아주 장기간에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단히 재밌는 사실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파란 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독일도 거의 미국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00년 초반까지는 최근 와서는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이 최선진국의 미국과의 그 격차가 다른 나라들도 지금 굉장히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을 조금 확대해 보면 더 정확히 볼 수 있지만 중국은 이제 특히 2000년대 WTO 가입한 이후로 생산성 증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와 있는 모습, 또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빨리 했다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건 건너뛰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상세한 내용은 다 못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사점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본 우리나라 그림인데 이쪽 이 X축이 전부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자본 장비율입니다. 자본 장비율의 이제 반대는 얼마나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자본의 효율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해석을 양쪽으로 다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자본 장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거의 자본 장비율의 변화가 없는, 그러면서 생산성 중심으로 올라가는 이런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밸런스 그로스 패스, 균형 성장 경로라는 게 이제 미국인 거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헤매는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본 심화는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근에 와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각 국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이제 저기 아주 거시적으로 본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어떻게 와 있는가를 본 건데, 이것도 이제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보드 데이터를 쓰면은 최근 것까지도 국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본 스톡도 이제 ICT 자본과 난 ICT 자본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도 노동의 질과 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생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하면 좀 잘 보일 텐데,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동의 질이나 생산성 쪽은 갈수록 우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최근 5년 구간에는 거의 지금 양쪽 그림이 안 보일 정도로, 양쪽 그 영역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최근 그 성장의 그 내용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문제냐는 걸 바라보는 것로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자본 형성이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GDP 한 30% 수준이거든요. 과도하게 높은 뭐 중국을 빼면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은 한 20% 수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떨어질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외형으로 보면 R&D가 우리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GDP 대비 R&D는 4%가 넘는 뭐 전 세계적으로 1등이냐 2등이냐를 따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예를 들면 또 노동자 1000명당 연구원 수에 있어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투입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왜 질로 생산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제 그런 퀘스천이 남는 거죠. 인적 자본을 바라보는 지표는 바라볼 지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거는 어제 다시 OECD에 들어가서 빼온 건데, 지금의 50대와 20대가 대학 진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 보면 되거든요. 근데 30년 사이에 가장 격차가 줄어든,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이면서 이런 축소를 많이 시킨 그런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력으로 본다면 우리 노동력이 성취가 놀라울 정도인데, 그러면 왜 이제 앞에서 제가 큰 그림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퀄리티나 생산성으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연구단에서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더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노동으로 또는 생산성으로 또 생산으로 또 성장으로 나타나느냐라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바라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 과연 기술 발전과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게 임금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걸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력별 취업자 구성은 대졸 이상이 쭉 늘어나고 있지만, 이 대졸자들이 직종 구성을 보면 고숙련직은 떨어지고 중숙련직이 그러니까 좋은 자리로 못 간다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국제 비교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예를 들었을 때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기술 진보와 숙련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숙련 향상이.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술 편향적 기술 진보,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기술도 진보가 이루어지고 노동의 퀄리티도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냐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2009년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작업은 2009년까지밖에 못 했는데, 요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숙련 프리미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령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노동의 질로 또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10여 개 국가를 이제 동시에 비교 분석을 해보면 거의 예외적으로 미국만 이런 숙련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조금 좀 예외입니다. 중국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앞으로 저희 연구단에서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더 연구해야 될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R&D 투자가 굉장히 높다는 게 저희들의 이제 인식입니다.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GDP의 4% 이상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 OECD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OECD 회원국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국민 계정에서 그러니까 피지컬 캐피탈과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인텐저블 애셋, R&D와 소프트웨어의 구성 두 개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게 이제 물적 자본이고요. 이게 이제 무형 자산입니다. R&D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 정말 이것도 정말 높은가라고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문제이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R&D를 많이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팩트가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이건 이제 저희가 작업한 게 아니고 이제 OECD가 작업한 걸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GDP 대비 4%를 쓴다는 겁니다. R&D에. 그런데 이제 OECD가 데이터를 가지고 OECD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산업 구조가 OECD와 똑같다면 모든 나라가 그렇다면 얼마를 쓰게 될 거냐라는 걸 다시 계산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확 줄어들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자산업 ICT 쪽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특화되어 있고 거기가 R&D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전체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산업 구조라는 부분을 컨트롤하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늘상 R&D 지출은 많은데 왜 생산성은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로 이 데이터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실제로 우리가 R&D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왜곡이 됐다는 게 아니라 통계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실마리를 좀 찾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요즘 와서 늘상 화두가 되는 부분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콜래버레이션이 중요하고 협동이 중요하고 개방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개방과 협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는 거를 지금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작업이 다 안 끝난 상태인데 이거는 그 전에 지금 OECD 결과만 OECD 통계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오른쪽이 이게 이제 해외와 얼마나 이제 협력을 많이 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위쪽은 이제 과학 논문이 얼마나 인용이 많이 되는가, 퀄리티를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4분면으로 나눠보면 여기는 퀄리티도 낮고 콜래버레이션이 안 되는 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빨간 데가 이제 브릭스 컨트리들인데 미국은 콜래버레이션을 자기들이 내국에서 많이 하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안 하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과학 수준은 개방 협력도 많이 안 되고 있고 수준도 낮다는 게 이제 지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R&D를 설령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퀄리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제 저희가 OECD 데이터에서 가져온 부분인데 이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OECD 주요 국가들과 한국도 포함해서 혁신 서베이를 합니다. 혁신 서베이를 이제 하는 건 우리 스태피가 우리나라는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은 다 혁신 서베이를 하는 나라들의 결과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재해석한 거예요. 이 그림은.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분에서 대학이나 그러니까 공정혁신이나 제품혁신을 할 때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얼마나 협력하는가라는 걸 묻는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국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기업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거의 안 한다는 거고요. 이게 정말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비해서 어떠냐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쪽은 뭐냐면 똑같은 그 혁신 서베이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한테 뭘 물었냐 하면 당신들과 협력하고 있는 공급 기업이라든가 또는 수요 기업과 얼마나 협력하는가를 물은 건데 이것도 거의 우리가 지금 이쪽 오른쪽에 꼴찌에 와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가 한국인데 거의 안 보이죠. 이건 뭘 물었냐면 공정혁신이나 규제혁신을 하고 있는 공정혁신이나 제품혁신을 하는데 실제로 외국과 협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건데도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거의 우리가 개방적인 혁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지금 이제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혁신 성장을 간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R&D 시스템이라든가 인력 시스템의 시스템 변화를 두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경제 주체 그건 가게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뭐 기업 다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주체들의 역량이 제고가 됐을 때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를 저희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구조고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장성인 박사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우리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보면 저희들은 대체로 지식 격차, 또 시장 규모의 격차, 또 산업 구조의 문제, 또 기업의 양극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결국 이제 기업 구조의 기업 부분의 이제 그 핵심 과제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기업의 역동성 부분인데, 이건 이제 저희 KDI 연구에 의하면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오래된 기업들이라든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신생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은 거의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혁신 생태계 조성, 이게 지금 슬라이드 하나 빠졌네요. 필요한데,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지금 하이텍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 수도권,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거의 집적으로 지금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공동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이 패턴을 우리 때문에 이건 지역 불균형이 더 커지는 거죠.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혁신 생태계를 이런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자본 투자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좀 조금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뒷부분에 좀 자세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인적 자본에 관련되는 구성을 이제 4가지로 나눴는데, 가족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 그다음에 액티브 레이버 마켓 폴리시, 그다음에 이제 실업 대책, 이렇게 4개로 나눴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OECD 국가들은 이제 이 에스핑 앤더슨 이야기하는 그 3 모델스 오브 웰페어 캐피탈리즘이라는 분류로 노르딕 컨트리, 컨티넨탈 컨트리, 그다음에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 그다음에 사우스 유럽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면 한국은 이쪽에 있어서 대부분 다 바닥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앞부분에서 이제 제가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2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 건데요. R&D 체제와 사람의 문제, 레이버의 퀄리티 문제를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인적 자본 투자에 있어서도 외형적으로는 많을지 몰라도 이런 구성 항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데이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OECD 데이터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1인당 GDP 수준으로 다 나눴을 때 경제 발전 수준에 맞춰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 투자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OECD 피약 데이터를 보면 저희 우리 KD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평균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하위도 밑에 나고자도 별로 없고 상위도 없다는 건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지금까지는 이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이 평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 성공했지만 이 상위에 있는 인재는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 수월성 강화를 통해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개입 방식의 변화는 이제 저희 연구단 내에서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화는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과거의 정보화는 사실은 인프라를 까는 게 주된 목표잖아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수단으로 과거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인프라 구축에 성공을 한 건데 지금은 중요한 정책 수단은 제도 개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규제 개혁이 어렵고 이번에 겨우 이제 규제 샌드박스 하나만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책 개입 방식이 바뀐 거예요. 재정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혁신 성장의 추진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이 거버넌스 문제, 정책 개입 방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 KDI 그다음에 KDI 대학원 행정연구원이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연구 성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KDI 여론 분석팀에서 최근에 그 플랫폼 이코노미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개선 과제가 있다고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럼 뭘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저희가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소비자 보호 대책하고 이 개인정보, 그다음에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더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이런 우리가 경제 성장의 성장 방식이 바뀌었다면 정책 방식도 바뀌는 거고 대상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진짜 그러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제 서베이를 해본 부분인데 디지털 데이터 뭐 등등이 지금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각광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개입을 해야 될 것이냐, 정보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 보면 여기에 좀 일반인들의 생각을 우리 학자들이 못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